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릴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18학번 이혜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보다 네다섯 살 정도 네다섯 살 정도 많고, 먼저 입시를 치러본 입장에서 입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교의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설명에 대해를 조금 가져왔어요. 전공 소개를 읽어보면 커뮤니케이션 학은 현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연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글이 너무 장황하고 좀 중요한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 보여서 제가 직접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찾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거기서 정보사회에 기여한다. 정보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우선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내가 TV를 보면서 그 TV 속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쓴 기자와 소통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단지 양방향 소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방향, 일방향 소통을 포함해서 크게 넓게 소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고 소통을 진행하다 보면 그 소통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일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소통의 결과물은 신문 기사가 될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줌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영상이라는 소통의 결과물이 남을 거고요. 내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나의 친구들 혹은 나의 팔로워들과의 소통의 결과물로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세상에는 또 수많은 소통 창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소통의 결과물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로 많이 쌓이게 돼요. 이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하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저희 학교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방송학과인가? 그렇고 서울대는 언론정보학과, 연대는 언론정보학과, 언론홍보영상학과, 고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과에 대해서 이제 학교들이 다들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라는 공통성에 대해서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지만 다른 미디어 학과들도 대략적으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 수업이 이제 학교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트랙이 4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도 되고, 2가지를 선택해도 되고, 아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전체적인 흐름,
범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트랙을 선택하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 우선 트랙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 트랙은 언론정보 트랙이에요. 언론정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과 그에 따른 저널리즘에 대해 연구를 하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저널리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신문 기자 혹은 방송 기자, PD 등으로 이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 장황하긴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뭐 보도 윤리들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 사회상 사람들의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고, 저널리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쨌든 저널리즘이나 그런 언론 정보학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광고 홍보 트랙인데 광고 홍보 트랙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나 광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트랙입니다. 만약에 광고 홍보 트랙을 졸업하게 된다면 이제 광고 회사,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뭐 이노텍 같은 광고 회사나 아니면 그 삼성의 자회사인 제일기획 같은 데 많이 입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각 회사마다 마케팅 부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마케팅 부서의 마케터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광고 홍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수업들이 굉장히 약간 그 인턴십 같은 느낌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뭔가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일단 뭐 1, 2학년 때는 분명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업도 많지만 학생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뭐 수업을 배워가는, 그러니까 참여형 수업, 인턴십, 산학 연계 인턴십 수업으로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극영화 트랙인데, 이게 연극영화 트랙이 이제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뭐 동국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 학과, 성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연기학과인가 이렇게 학과가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 학교의 연극영화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극영화 트랙보다는 좀 덜 실무적인,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연출, 연극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뭐 영상 창작물이나 아니면 연극 자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연기 학과랑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연극영화 트랙을 졸업을 하게 되면 뭐 연극 연출가, 극작가, 문화평론가 등등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아이돌들, 군인 아이돌들 많이 나오는 뮤지컬 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뮤지컬의 감독님이 이제 저희 학교 연극영화 트랙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저희 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뭐 졸업해서 직접 자기가 뮤지컬 창작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뭐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랙이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트랙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 네.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트랙을 전공하고 나면 뉴미디어 전문가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ICT 전문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뉴미디어 전문가나 ICT 전문가는 사실 요즘 세상에서 특정한 직군이나 특정한 산업에만 필요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ICT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좀 유명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ICT 부서를 하나씩 납두고 이름이 ICT 부서는 아니지만 ICT 관련 부서를 하나씩 창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갈 수 있는 진출 분야가 넓은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장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여러분들이 딱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 느끼는 신문방송학, 딱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뭐 미디어 관련 학과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달라졌다라는 게 사실 뭐 한 10년 된 얘기, 20년 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 입시할 때쯤이면 한 5, 6년 전 정도부터 급격하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새로운 요소고 아직까지 많은 학교들이 이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학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입시 목표 학교를 설정할 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요즘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왜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기술의 발달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이 다양하게 도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TV, SNS,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여기서 SNS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SNS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라고 하면 얘는 뭐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뭔가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네이버를 안 쓰고 뭘 쓰냐 했더니 유튜브를 검색 도구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검색하는 행위 자체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듯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통해서 그 결과물의 창작자와 소통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동영상을 통해 창작자와 많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었어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다양화되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단순히 글이 아니라 동영상 아니면 뭐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 그런 식으로 굉장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통의 결과물이 단순하게 종이에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으로 인터넷 공간에 저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데이터랑 그냥 종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데이터도 저장될 때 저장 스토리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그래서 거의 무한하다고 보고 저장될 수 있는 그 공간 스토리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도 거의 무한하다고 보고 있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책은 없어질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는 낡지 않고 내가 10년 전에 나왔던 방송 자료 5년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 뭐 8년 전에 나왔던 인터뷰 자료들을 찾고자 한다면 뭐 인터넷 공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의 결과물들이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시간 동안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들을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데이터가 몇 개 없을 때는 내가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내가 핸들하고 내가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읽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해졌어요. 데이터가 10개, 100개밖에 없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경향성이 크지가 않지만 데이터가 100만 개, 1000만 개가 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경향성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요 몇 년간 사이에. 자, 이게 작년 제1학기 수업 왼쪽에 있는 게 제 작년 1학기 수업 성적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번 2학기, 요번 1학기 제 수업 성적표예요. 근데 제가 작년 2학기는 휴학하고 인턴을 하면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따로 시간표가 없는데 제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느라 커뮤 수업만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공학 수업도 있는데 여기 흰 네모친 부분이 커뮤 전공 수업이거든요. 근데 전공 수업 이름을 제가 읽어드리면 소셜 빅데이터 분석론, 데이터 마이닝, Fundamentals of Programming and Problem, 머신 러닝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번 학기 초지능 사회론. 수업 이름들이 굉장히 이과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과스럽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문과에서 배울 법하지 않고 이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을 얻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요즘에는 어떤 문과적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소셜 빅데이터 분석론에서 뭐 배웠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들 다들 아실 텐데 그런 트위터나 SNS에서 그러니까 트위터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트위터에 이제 멘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남긴 멘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멘션들을 전부 긁어와요. 전부 긁어와서 그 안에서 멘션들끼리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이 단어가 들어간 멘션을 남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군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외집단, 내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등등을 분석하는 걸 배우고 또 특정 카페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런 감정 분석을 진행하는 툴도 배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배우는 수업이었고 Fundamental of Programming and Problem은 그냥 쉽게 말해서 흔히들 컴퓨터 언어의 대표라고 하는 C 언어랑 C++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었고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고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친숙할 그죠? 알파고로 많이 친숙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방법이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쨌든 지능이니까 뭔가를 배워야 될 텐데 컴퓨터들이 배우는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인데 그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원리와 그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수업이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리고 초지능 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AI나 플랫폼 사업이 확장되는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그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필요한 IC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 개설 과목들로부터 얼마나 지금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데이터예요. 큰 데이터인데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가 100개, 1000개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경향성을 읽어내기가 어렵지만 데이터가 100만 개, 1000만 개 있을 때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누군가 도출해놓은, 보통 이 누군가는 이제 과학자들 혹은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이공계 학생들인 경우가 많았죠. 누군가 도출해놓은 데이터 속에서 사회 현상을 읽어내는데 많이 초점을 뒀었어요.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그래서 막 인간 사회와 미디어 막 이런 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도출해놓은 말 그대로 데이터 논문들을 가지고 인간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 방법이 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이 도출해놓은 데이터 속에서 사회 현상을 읽어내는데 초점을 뒀다면 요즘에는 데이터의 홍수, 즉 빅데이터 속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나서 원하는 형태로 정제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경향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져온 데이터로는 남들이 분석해 놓은 데이터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답,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냐 없느냐가 경쟁력의 차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신학문에서만 적용되는, 새로운 학문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고전적인 신문 공부나 언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도 인터넷 신문들이 발달을 하면서 빅데이터들이 이제 사용자한테 원하는 신문 추천해, 원하는 기사 추천해 주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막 네이버 기사나 이런 신문사 사이트 들어가서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AI가 추천하는 기사입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기사를 추천해줘요. 그런 걸 보면 분명 신문이나 언론 분야에서도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제가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입시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젠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입시 전형이 또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소서도 이제 아예 폐지되고 뭐 생기부 지금 이제 뭐 올해 고3 고2도 이제 뭐 따로 수상성 뭐 못 넣고 넣을 수 있는 거 되게 한정적이고 하긴 한데 이제 올해 중3인가 고1부터는 진짜 자소서도 못 쓸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정시 같은 이제 확실한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을 제외를 하면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똑같이 똑똑한 애들 A, B가 있더라도 대학교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을 조금 더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지? 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자기소개서, 면접, 생기부,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담아야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활동을 지원하는 학과랑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꿈이 외교관이야? 꿈이 외교관이라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나의 장래희망은 외교관이었고
뭐 세부 특기 사항도 뭐 외교에 관련된 얘기가 많고 복수 활동도 외교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자소서도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에서 뭐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돼.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랑 지원하는 학과가 완전히 정반대인 학과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과랑 내가 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연관성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 내가 이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에서 뭘 느꼈고 뭘 배웠고를 잘 포장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포장이란 게 내가 10만큼 한 거를 100만큼 했다고 포장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만큼 했던 100만큼 했던 간에 그 한 내용을 사실은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라던가 이 활동을 바탕으로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겼다라든가 학과와 연관을 지어서 잘 포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제 얘기를 가지고 예시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전국 대회까지 나가면서 이제 과학 관련 상을 받았고 당연히 전국 대회도 나갔으니까 교육청 대회에서 금상도 타고 대상도 타고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주구장창 3년 동안 써놨었어요. 뭐 세부 특기 사항도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써주셨었고 제가 뭘 배우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전자공학을 가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어디가 가고 싶다. 컴퓨터공학이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을 적었었는데 제가 입시할 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탐구대회 했을 때 코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탐구대회 했을 때 코딩을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제가 원래 사실은 빅데이터나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데이터 기술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코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제 프로그램, 뭐 앱 만들거나 하기 위한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록 앱 만들기 위한 코딩을 했지만 이만큼 코딩에 관심을 가졌던 게 데이터 기술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러한 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많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 학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은 상태였고,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활동과 학과가 원하는 지망하는 그 새로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고 적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는 장애인 요양원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모두가 쓰진 않죠. 다들 뭐 뭔가 가치를 배웠다라는 뭐 어떤 가치를 배우고 뭐 나눔의 가치를 배웠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들 쓰는데 저는 그런 인성과 관련된 가치를 함양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용을 또 적었냐면 제가 장애로 인해서 소통이 제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요양원에서 봉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애 있으신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소통이 완화될 수 있는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는 이렇게 장애의 벽을 넘어서 새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뉴미디어에 뭔가 집중을 해. 뉴미디어에 집중을 한 거를 내가 한 활동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요양원을 하면서 느꼈던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을 결합해서 그러면 내가 코딩 능력을 통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 앱이 그런 소통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앱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적어서 그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얼마나 내가 했던 활동이 진짜 아무 연관 없어 보이고 정말 동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꽤나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기소개서 꿀팁을 그 다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을 만드는 곳이 대교협이라는 곳인데 이 대교협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학 기간이랑 교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들도 3년이고 지원자 너도 3년일 거야. 고등학교 1, 2, 3학년밖에 안 다니잖아요, 다들. 3년일 건데 그 3년 동안 너는 남들과 다르게 그 3년을 썼어? 남들과 다르게 그 3년을 어떻게 보냈어?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대교협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과 같은 기간 다녔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게 3년을 보냈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3년을 보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1번 문항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번 문항이 뭐 재학 중에 학습 활동 중에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학습 경험을 쓰시오. 뭐 이런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촌동생 자소서를 첨삭해주기도 하고, 후배들 자소서를 첨삭해주기도 하면서 느꼈던 게, 1번 문항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표를 세우고 지켜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향상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적이 향상된 건 너무 좋은 스펙이고, 스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소재고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성적이 향상된 거는 성적표만 봐도 알아요. 내가 내신이 1학년 2학기 내신이 뭐 3.5였는데 2학년 1학기 내신이 3.0으로 올랐어. 0.5가 무려 올랐어.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굳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저 성적 올렸고요. 성적 올리느라 진짜 힘들었어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 얘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겠구나 당연히 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소서에 이미 생기부에 나오는 내용이고 한번 이제 인식이 된 내용인데 그걸 굳이 구구절절 자소서들 그 입학사정관들에게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문장은 교과서에서 땡땡땡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내에서 한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과서에서 땡땡땡을 배웠어. 땡땡땡을 배우고 교내 프로젝트나 소논문이나 탐구대회에서 이 땡땡땡을 확장시킨 연구를 진행을 했다. 당연히 교내에서 진행한 거여야 돼요. 교회대에 못 쓰니까. 그 결과 땡땡땡의 플러스 알파를 이해하게 됐어요. 자, 교과서를 넘어서서 내가 탐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 잘 명시해줬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땡땡땡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지원을 했고 이 대학의 어떤 내용을 배우면서 이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활동에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학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땡땡땡의 그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플러스가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관심 분야로까지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럼 가장 베스트겠죠. 내가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빅데이터에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코딩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라고 적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아마 최상의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소서 1번 문항이든 2번 문항이든 어쨌든 자소서를 쓸 때 너무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만 쓸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걸로부터 뭘 배웠고
근데 그 배운 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뭔가를 궁금해졌고 그 궁금했던 내용을 배웠고 그거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대학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하나의 스토리 서사 라인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3, 4번 문항을 제시를 하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대학 입장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한양대에도 있고 서강대에도 있고 성대에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중앙대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왜 하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썼지?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자율문항이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3, 4번 문항에서는 내가 딴 학교가 아니고요. 이 학교에 이과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항을 쓸 때 학과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교의 인재상은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조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게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게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완전히 내가 인지를 하고 이제 그 지원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이제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뭐 구글에 이제 뭐 땡땡 학교 땡땡 학과를 검색을 해보면 최근 진행된 연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수 연구팀이 뭐 어떤 논문을 게시를 했다. 어떤 걸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보다 보면 최근 진행된 연구가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에 주목해서 관심을 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학과를 나와서 뭐 PD에 대한 언론에 대한 공부를 해서 PD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방송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고 그 주제로 방송을 만들려면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지식은 이 학과의 어떤 수업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이 학과뿐만 아니라 뭐 타 학과의 수업을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식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고 그 결과 나는 어떤 이야기를 담는 어떤 주제를 담는 PD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서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코딩 공부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코딩 공부를 하라는 게, 뭐 지금 당장 내가 C 언어를 배우고 파이썬 언어를 배우고 자바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국영수사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든 신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장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코딩 공부라는 것도 결국에 누가 더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결국에 수학이에요. 결국에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를 꼭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주자면 요즘 문과 취업 TO가 박살이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취업 시장에 뛰어든 선배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배들 얘기예요. 기준으로 문과 취업 TO가 박살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문과 학위 하나만으로는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은 사람을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는데 이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내가 뭐 화학 실험을 하던
그냥 쉽게 말해서 화학 실험을 하던 물리 실험을 하던 연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컴퓨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과 TU는 그래도 아직은 지금 물론 이과 TU도 힘들긴 하지만 이과도 힘들긴 하지만 이과 TU는 조금이라도 자리가 있는데 문과 TU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인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워낙 많고 기업에서도 굳이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스펙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술이나 아니면 코딩 기술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기술, 코딩 기술을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워요. 뭐 여러분들 막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3개월 패키지로 해서 개발자로 키워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데 가보면 문과 출신 사람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거라도 있어야지 취업이 되니까. 근데 난 문과니까 수학 필요 없어. 난 수학 필요 없는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학을 안 하다가 막상 그런 걸 맞닥뜨리면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애초에 수학에 대한 익숙함, 수학을 풀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처음 접하면 정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를 웬만하면 놓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때 이미 고3, 그러니까 고1 때 고3 기출 수능을 풀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1, 2, 3 때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유지만 하려고 했고 영어 공부를 거의 그냥 놨어요. 근데 이게 수능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왜냐하면 대학교 오면 모든 자료들이 영어거든요. 그냥 90%가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가 안 돼. 영어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공부하는 효율이 진짜 한 70%는 떨어지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쓱쓱 읽는데 저는 단어 찾아봐야 되지, 문맥 확인해야 되지, 문법, 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문법 확인해야 되지. 이러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께 꼭 영어 공부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은 게, 교수님들은 선생님들과 다르게 연구가 본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연구했어 라고 전달 정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부는 텍스트를 보면서 혼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내는, 그냥 남들이 알려주는 거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텍스트를 많이 읽으면서 내가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단순히 대학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대학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멘토링은 끝이 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 수능 영어 공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능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시간 재고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특별히 어떤 공부 방법을 찾았던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부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엔 지름길이 없어서 한 만큼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고1 때 저는 고3 등급을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1 때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수능 공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부는 그냥 시간을 많이 써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기준으로 이제 저희 학교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서성한 라인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도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학과거든요. 좀 상위 인기 학과예요. 상위 인기 학과 기준으로 일반고는 1.2, 1.3 정도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성한 인기학과 기준 1.2, 1.3 정도? 논술이면 이제 좀 떨어지죠. 논술 전형이면 뭐 한 2.0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정시야 뭐 아예 상관없는 얘기고, 내신이랑 아예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제, 그냥 수능, 그러니까 학종이나 아니면 내신을 보는 전형에서는 1.2에서 1.3,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차이 크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 차이는 크지 않고요. 다들 지금 이름을 다들 그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신문학 방송학과에선 바꾸고 있고, 미디어 커뮤든 그냥 커뮤든 간에 대체적인 이런 기조를 가지고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학과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 남았으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수능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저 때는 제가 기준은 그 수능 문과이과가 완전 나뉘어서 수능 가형 나형으로 보던 시절이라서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 1등급은 당연하고요. 요즘 그때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건대도 5, 1등급 뭐 경희대도 5, 1등급은 나와야 간다고 알고 있어서 5, 1등급은 기본이고 100분위로 따지면 한 98%, 7% 정도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등급은 일단 무조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멘토링 듣느라 고생 많았고, 멘토링을 통해서 단순히 대학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부라는 건 절대적인 시간을 거스르지 않아요. 수능 공부까지는. 대학 공부는 그렇지 않은데 수능 공부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력한다면 어쨌든 무조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생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